이병호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KBL 음반 팩트 2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1부 잘 보셨죠? 자, 2부 순서는 챔피언전 프리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댓글 순서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리틀 포레스트님이 거리두기 해제된 곧바로 매진이 되어버린 농구 클래스는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현재 농구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흥행이 다시 오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써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그 이제 챔프전 1차전부터 이제 어떤 경기장 내에 어떤 이제 뭐 먹거리 이런 것들도 이제 취식이 가능해졌고 이제 뭐 본격적으로 농구장이 좀 다시 활기를 찾고 있고 관중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왜 심각하다는 표현을 썼냐면 농구에 대한 매력은 그러니까 농구라는 종목에 대한 매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실 축구가 가장 지금 보편화된 그런 스포츠가 되고 있고 뭐 그거는 이제 골대와 공만 있으면 되니까 아프리카에서 즐기고 근데 농구는 골대와 공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스포츠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축구하고 농구하고는 약간 좀 특성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 보편화돼 있는 그런 스포츠죠. 그렇기 때문에 농구라는 종목 자체에 대한 매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죠. 단 한국에서 그러면 왜 농구가 인기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떤 행정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팬 마케팅의 문제 또는 이제 그 기량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스템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이것만 타파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농구로서의 어떤 매력을 찾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타파하기가 지금 쉽지 않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농구가 좀 인기가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농구라는 종목의 어떤 그 매력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경기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늘리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그 부분에 방향을 맞춰가지고 행정적인 어떤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되면 좋을 것 같다. 근데 그게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태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리아파파님이 지난 시즌도 그렇고 유독 KGC를 싫어하시는다는 표현을 하시는 데서 마음이 아프네요. 저희가 지난주에 계속 굉장한 논란이 시작이었습니다. 네네네. 네, 이제 뭐 이 KGC와 KT 시리즈를 리뷰하면서 왜 KT가 어떻게 하면 KGC를 이길 수 있느냐 이거를 왜 자꾸 이거를 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느냐 그렇게 이런 어떤 반응들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많은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런 어떤 한쪽을 어떤 응원하는 마음을 한 적도 없고 다만 이제 왜 그렇게 갔느냐 실제로 분량이 좀 KT가 이제 KG를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왜 그랬냐면 2차전을 KGC가 잡았고 2차전에서 KGC가 워낙 내용적으로 이제 좋았기 때문에 KT가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이건 완전히 무너질 수 이거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3차전에서 KT가 대응책을 가지고 올 텐데 이거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은 이 시리즈는 무너질 것 같고 KT가 KGC 수비를 뚫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얘기도 제가 아마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KGC가 워낙 이제 주도권을 확 가지고 온 상태라 이제 그런 얘기가 주가 됐는데 어떤 KGC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럼 KGC를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정말 오해라고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그런 아쉬움이실 거예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뭐 저희가 이제 뭐 KGC를 싫어한다 이 부분이 아니고 그게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그럼 KGC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면서 어떤 잘해주는 부분 잘해주고 못하는 부분 못해주고 이렇게 좀 분량이 좀 있고 그 좀 늘리면 좋겠는데 KT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KT가 변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KT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KGC의 대응이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시리즈의 어떤 흥미도가 더 높이기 위해서는 KT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리즈였고 KGC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탄탄한 팀이고 그렇죠. 기본적인 에버리지가 나오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력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최대한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언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칭찬을 당연히 해야죠. 뭐 오세근이라든가 뭐 전성현이라든가 문승훈 다 칭찬을 당연히 하는데 그것만 하고 뭐 다른 부분에 어떤 문제점을 짚기에는 KGC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펠맨이 없는 그런 부분들. 그렇죠. 그리고 주전 의존도가 좀 심한데 그 부분도 사실 드러나지는 않았었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갖다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불편하셨다면 좀 죄송스럽고 근데 싫어하지는 않고요. KGC가 너무 잘해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칭찬할 수 있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짚어줄 수 있는 부분도 조금 더 짚어주면서 한번 이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런스트라이스님이 이번 파이널 마지막
장면 김선영 대 변준영이었으면 좋겠다. 뭐 기대. 저는 그 KT KGC 시리즈도 그렇고 SK KGC 시리즈도 그렇고 그냥 매치업 자체가 되게 좀 스타성이 있는 매치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볼거리가 너무 많은 매치업이고 저희가 시즌 내내 이제 SK와 KGC의 이 상성 관계 얘기를 저희가 조금 이따 하겠지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매치업이 사실 4강에서 이루어질 것 같다는 어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챔프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전력은 SK 그리고 상성은 KGC 정규 시즌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묘한 대결이 됐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많은 기대를 좀 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김선영은 진짜 날카로운 창이에요. 송곳 같은 창. 그래서 이걸 이제 뚫을 수 있느냐 KGC 그쵸. 어떤 수비를. 근데 이 선수에 대한 수비 부담을 당연히 줄여줄 거죠. 오재현이나 최원혁을 붙이면서 이게 이제 SK 어떤 시스템의 힘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선영이 과연 공격에서 이 선수 그 KGC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또 맥을 끊는 어떤 수비라든가 흐름을 타는 어떤 그런 이제 공격 옵션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이고 변준영은 지금 공수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고 사실 KT전에서도 뭐 호운을 맡으면서도 자기 몫을 갖다 다 해줬고 그런 상황에서 이 두 선수가 어떤 그 힘의 어떤 차이를 갖다 보일 것인가 봤을 때 김선영은 어느 정도 이제 에버리지는 가지고 갈 것 같고 그렇죠. 변준영 같은 경우에 변수인데 지금 4강에서 하는 걸 보면 변준영이 굉장히 지금 사기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김선영을 능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매치업이 진짜 정말 기대가 돼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서인성님이 이제 뭐 가스공사 연고지 대구 완전 장착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또 이제 오리온 매각설과 연고지 이전설이던데 오리온 부산으로 가나요? 묻고 싶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오리온 지금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고 지금 이제 거의 뭐 마무리 단계까지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또 오리온 부분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리온 부분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는데 저도 이제 KBL에서 화가 나는 건 어떤 부분이면 홈 연고지를 갖다 장착을 시킨다고 그래서 선수들이 숙소도 이렇게 이전하자 이렇게 됐는데 그렇죠. 근데 연고지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진짜 마음대로 약간 왔다 갔다. 벌써 작년에만 두 개의 팀이 연고지 이전이 이루어졌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정말 만약에 매각 하면서 또 이뤄진다면 물론 오리온 측은 지금 연고지 이전은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오리온이 그 전에 어떤 이야기했던 그때는 또 매각은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 중간에 사실 부산으로 옮기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KBL 진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게 반복되면은 이 KBL의 어떤 인기나 이미지 자체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맞습니다. 합니다. 지금 그 악영향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좀, 시스템을 좀 제도를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챔프전 프리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SK와 KGC가 맞붙습니다. 정규 리그 상대 전적은 굉장히 일방적이었습니다. 5승 1패로 KGC가 우위였고요. 그 한 경기 SK가 이긴 경기조차도 뭐 이동 기자와 함께 저희 안양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대역전극. 한 시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역전극이 이루어져서 SK가 이긴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KGC가 그냥 압살을 했다라고 봐도 돼요. 진짜로 이렇게 표현해도 될 정도로 KGC가 정규 시즌에 앞섰고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네. 뭐 기사로 많이 썼었지만 이 두 팀의 매치업 상승이 좀 특수하죠. 스펠맨이 있는 상태에서 스펠맨이 원희와 함께 이제 안영준, 최준용의 어떤 리머텍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세로 수비 능력을 갖다 지니고 있고 윙자오는 비슷한 그런 상태에서 외곽도 밀리지 않기 때문에 KGC가 SK를 정규리그 때 쥐잡듯이 잡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철 감독도 이제 인정을 갖다 했고요. 단 시간이 좀 있어서 팀 색깔을 갖다 바꾸게 되면 이런 이제 그 특수한 관계는 타파할 수 있다. 근데 SK는 3전 전선으로 승리를 갖다 거뒀고 지금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전술 또는 특별한 팀 컬러가 좀 나올 수 있고요. KGC 같은 경우에는 또 호재가 뭐냐면 스펠맨이 없었을 때는 SK에게 좀 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었는데 스펠맨이 챔프전부터 나온다. 그렇죠. 이런 얘기 나온다라고 이제 확정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시리즈가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 팀의 어떤 세 가지 이슈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SK 쪽은 안영준과 최준용 이 KGC 포워드 라인 상대로 과연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느냐 이 부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안영준, 최준용이 KGC 포워드 라인에 앞설 수 있냐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앞설 수 있어야 제가 볼 땐 챔프전 시리즈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똔똔을 해서는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SK의 힘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진짜로. 네. 여기 이게 베이스고 김선영과 원희가 그냥 약간 타자처럼 그냥 확 칼을 휘둘러 버리는 약간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 포워드 라인 싸움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리즈는. 그리고 또 하나 KGC 트랩 수비에 대해서 SK가 이제 좀 파해를 할 수 있냐. 사실 이제 그 챔프전 미디어 데이 때 뭐 질문을 이제 했었는데 트랩 수비에 대해서. 근데 전시 감독님은 걱정 안 한다. 뭐 한두 번의 실수에 나올 수 있겠지만은 크게 봤을 때 걱정 안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KGC가 이 트랩 수비는 뭐 정규 시즌부터 계속 해왔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2시즌째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 있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단기전에서 이 견고함이 워낙 극에 달해 있고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지금 6강 4강의 상대팀들이 완전히 아예 깨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SK 입장에서는 SK는 물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팀은 KT와 다르게 트랜지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트랜지션 수비를 트랩 수비를 맞닥뜨리는 상황 자체가 적을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5대5 빈도는 낮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5대5 게임은 계속될 텐데 이때 과연 SK가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가 대처를 할 것인가 이것도 좀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KGC 트랩 수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단기전에서 살짝 손을 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KT는 대응을 갖다 잘 못했고요.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두경민이나 김낙현이나 뭐 니콜스 이런 선수들이 정상 컨디션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KGC가 이제 덕을 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트랩 수비를 계속 쓸 텐데 기본적으로는 상대가 효율적으로 썼을 때 예를 들어서 한국가스공사가 KGC 어떤 트랩 수비를 파열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넓게 섭니다. 그쵸. 원포 형태로 넓게 서고 거기에 따라서 그 맞춤형 패스, 거기에 따른 3점 또는 돌파 이런 이제 약속된 플레이를 가지고 이제 KGC 어떤 트랩 디펜스를 갖다 깨는데 SK가 거기에서 조직력은 굉장히 좋은 팀이죠. 그렇죠. 좋은 팀인데 사실 정규리그 때는 그 좋은 팀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살짝 깨는 부분이 있었는데 매치업 상상에서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주도권을 이제 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KGC 입장에서는 분명히 기본적인 어떤 트랩 디펜스를 가지고 가되 SK가 깼을 때 어떤 플랜 B, 플랜 C가 분명히 나올 텐데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리고 SK의 약점이라고 그러면은 3점이잖아요. 그렇죠. 김선영, 최준영 뭐 나름 나쁘지 않고 허일영이 있긴 하지만 허일영이 있을 때는 정선영이나 문성군을 잡을 수가 없고 그런 상태에서 최준영이나 김선영이 어떤 의미 있는 3점볼을 갖다 던지면서 그 트랩을 깰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느냐. 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제 SK 입장에서 또 하나는 역시 전성현 대응이 가능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일부에서 전성현이 뭐 정성우 내가 위로 던지면 된다. 예, 그리고 스텝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발만 맞으면 그냥 던져버리는 식으로 이제 그냥 정성으로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SK는 결국에는 오재현이나 최원혁을 붙일 텐데 사실 이들도 신장이 크진 않거든요. 전성현이 사이즈에서 부담을 느낄 상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전성현을 이 챔프전 시리즈에서도 효과적으로 제어가 가능한가? 이게 제어가 안 되기 시작했을 때는 이 파생 효과, 엄청난 파생 효과, 오세근이 살아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SK 입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성현이 전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수의 어떤 3점슛 능력도 능력인데 그게 한 60이라 그러면 40은 그 선수로 인한 그래비티 거기에 따른 오세근이나 다른 선수들이 시너지를 내면서 거기에서 골밑이나 내외곽을 돌파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KT 같은 경우에 좀 이제 비판을 받는 게 어떤 부분이면 정성으로 붙인 것도 붙인 건데 전성현에 대한 견제를 너무 심하게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나머지 선수들 줄 것도 다 줬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전희철 감독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미드데이 때 잠시 이렇게 봤을 때는 보면 전성현을 기본적으로 한 2-3개는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인정을 하자. 라는 부분하고 또 두 번째는 그 전성현의 슛 자체를 갖다 막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KT가 좋지 않았던 부분은 라렌과 외곽 가드진들의 어떤 2대2 수비 호흡이 좋지는 않았다. 근데 지금 SK 같은 경우에는 4강에서 봤듯이 2대2 수비에서 원희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좋으면서 그런 이제 슛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찬스를 갖다가 좀 최소화하는 그런 모습들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어떤 변수를 갖다 좀 일으킬 것인가. 그래서 SK 그런 이제 전성현 수비법에 대한 대응법을 그런 대응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KGC 입장에서 세 가지 이슈는 역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스펠맨의 과연 복귀 타이밍은, 그리고 자밀원희를 막을 수 있는가. 결국에는 이 외국 선수들이, 그러니까 스펠맨 복귀에 대해서 김승희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지금 팀 합류를 해봐야 되고 사실 스타트는 일단
멀로로 하겠다. 근데 스펠맨이 같이 팀 훈련하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걸 보고 이제 투입시기를 결정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규리그 때 KGC가 SK 우위를 가져갔을 때는 이 스펠맨이 자밀원이 상대로 우위를 가져간 것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멀로로 바뀌었을 때 물론 멀로가 잘해주고 있지만 분명히 또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뭔가 이제 퍼지면은 이런 달라진 부분들 하나가 커지면은 사실 시리즈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몰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랄까 이제 그 설린저였던 그 설린저의 미니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영리하고 그리고 나머지 국내 선수들 잘 살려줄 수 있고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죠.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골 밑에서 수비가 안 돼요. 그 자밀원이 1대1로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냐면 마이크 마이스한테도 뚫렸으니까. 그래서 KGC가 2차전부터 노골적으로 더블팀, 트리플팀이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KT가 우직하게 밀어붙이면서 그 수비가 성공을 했는데 SK는 좀 다르죠. 그런 면에서. 자밀원이가 1대1로 막았을 때 또는 더블팀이 딱 들어왔을 때 대응 능력 자체가 라렌보다는 한 수 위. 이고 나머지 오프더볼 움직임도 SK는 조직력이 좀 더 좋으니까 그 부분에서 대응이 좀 더 잘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만약에 먼로만 있다면 사실은 이제 KGC의 어떤 그 특수한 매치업 상성의 우위가 무너질 수 있는데 스펠맨이 들어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스펠맨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버티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SK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자밀원이 1대1 해봐야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외곽으로 연결시켜봐야 나머지 선수들의 어떤 그 수비 체크 능력이 KGC도 굉장히 최상급이니까 있는데 그래서 스펠맨의 컨디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러면 스펠맨이 컨디션이 어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네. 스펠맨이 지금 이제 6강이나 4강 안 뛰었던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골병이 들면서 실제적으로 미국에 있는 그 주치 네. 쪽에서 전치 6주 정도 4주인가 6주 정도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뛰는 거는 좀 쉽지가 않다 그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 무리를 하면서도 뛸 수는 있는데 치료를 하면서 뛸 수는 있는데 스펠맨 자체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몸을 아끼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약간 이제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마음의 신경의 변화를 갖다 일으키면서 자기가 뛰어보겠다 그래서 재활한 지 지금 한 1주에서 1주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KGC 내부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스펠맨이 지금 아직까지 정상 컨디션은 아닌데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컨디션 자체가 가파르게 좀 올라가 있다. 그래서 김승희 감독 1차전에서는 먼로를 스타팅으로 내세우고 스펠맨을 갖다가 뭐 이제 백업을 내세우면서 15분 20분 정도 이런 뉘앙스를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펠맨이 좀 더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시기가 좀 더 당겨질 수 있다. 네. 요런 이제 내부적인 움직임이 좀 간파가 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KGC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체력적인 부분. 네. 예, 저희가 이제 앞서 4강 리뷰를 했지만 김세희 감독이 뭐 체력 문제 없다고 하지만 없을 수가 없습니다. KGC 어떤 스타일 그리고 어떤 이제 외국 선수 한 명으로 이제 시리즈를 계속 운영해 온 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KGC가 분명히 체력 수가 많을 텐데 그러면 시리즈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KGC가 약간 불리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미디어 데이 때도 이제 뭐 김승희 감독님, 전상현, 오세훈 선수 전부 다 이제 5차전 이게 얘기한 게 KGC가 압도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렇게 빨리 끝내야 이 시리즈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KGC 입장에서는 뭔가 시리즈 첫 두 경기를 예를 들어서 SK 원정에서 다 내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되게 좀 시리즈 운영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워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네. 이건 저는 이제 세컨 유닛의 문제라고 보는데 KGC는 뭐 김세희 감독 계속 얘기했다시피 세컨 유닛에 자기들의 아킬레스건이 있다. 박지훈이 확 올라오지 않고 있고 조은우 같은 경우에도 6강 상황에서 써봤지만 사실은 그렇게 이제 큰 효율성은 없다. 근데 좋은 건 뭐냐면 KGC의 지금 이제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고 거기에 따른 어떤 트랙 디펜스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후배 선수들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함준호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쏠쏠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그 세컨 유닛을 활용을 해서 물론 이제 세컨 유닛을 활용을 할 때 베스트 5를 한 두세 명 정도 끼워놓고 이제 쓰겠죠. 그랬을 때 별다른 구멍이 생기지 않으면 SK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세컨 유닛이라 그러면 리온 윌리엄스가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임팩트 있는 외국인 선수는 아니고 견고하긴 하지만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KGC의 그 수비 아킬레스건을 완벽하게 뚫을 수 있는 그런 세컨 유닛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우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세밀한 차이인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조은우라든가 박지훈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실책을 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평균적인 어떤 경기력을 가지고 가게 되면 KGC는 그 흐름을 이으면서 베스트 5로 갔을 때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반면에 SK 같은 경우에는 여러 그 선수들 갖다 활용을 하면서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을 최소화할 것이고 트랜지션으로 승부를 보려고 할 것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KGC가 주전들의 어떤 체력 그 세이브가 안 되는 상태, 세컨 유닛이 버티지 못하는 상태에서 체력이 훅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경기력 자체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뭐 경기를 예를 들어서 3.4점 정도로 이렇게 내준다 이렇게 돼버리면 KGC 입장에서 좀 빼앗을 수 있고 반면에 그걸 버틴다. 그랬을 때는 KGC가 흐름을 묘하게 가지고 가면서 뭔가 대등하게 가지고 가고 대등하게 저는 가지고 갔을 때는 KGC가 이길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봐요. 네. 이제 그런 어떤 미묘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박지훈이나 함준우 이런 선수들이 5분에서 10분 정도 나왔을 때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 시리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면서도 저도 이제 저는 요 체력적인 부분은 또 어떤 부분에서 보고 싶냐면 트랜지션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KT와 시리즈에서 KT가 트랜지션 스피드를 빨리 가져가야 되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KGC의 5대5 수비가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그런 5대5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라 트랜지션 빈도를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실점을 한 이후에도 트랜지션 빈도를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KGC의 체력을 계속 소진시키고 그렇게 소진된 체력을 계속 공략하기 위해서 저는 스피드를 높여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KT는 그걸 아예 안 했습니다, 사실상. 근데 SK는 뭐 김선영 입단 이래로 항상 리그 최고급의 어떤 트랜지션 공격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거 SK 정도가 되면은 KGC가 어떤 득점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빠른 인바운드 패스와 빠른 볼 푸시로 2대2 3대4 상황에서 안영준, 김선영, 최준영의 어떤 트랜지션 득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문성곤, 양희종 같은 에너지 레벨 높은 포워드들도 체력 소모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SK가 이 트랜지션 빈도를 얼마나 높게 가져요 그리고 효율을 높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KGC의 어떤 체력 소모도 달라질 수 있어서 이것도 좀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굉장히 좀 저는 예리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KGC가 지금 이제 트랩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이제 수비 어떤 근간을 이뤘지 않습니까? 근데 챔프전에서는 그런 트랩 디펜스에 대한 그 비중을 정말 절묘하게 조절을 해야 된다. 그렇죠. 만약에 SK는 분명히 대비를 하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코트를 넓게 서면서 이 트랩 디펜스에 대한 그 부분을 외곽에 완벽한 오픈 찬스를 내서 슛을 넣거나 아니면 순간적인 컷인이나 백도어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 공략을 할 텐데 그랬을 경우에 그냥 강강강으로 KGC가 4강이나 6강에도 해왔던 것처럼 그런 트랩 디펜스를 쓰게 되면 오히려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뭔가 그 트랜지션 싸움에서 이어지는 건데 트랜지션 싸움에서 패하면서 후반에 불리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랩 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KGC가 정말 적절할 때 포인트에서 잘 쓰면서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5대5 수비를 해도 제가 볼 때는 KGC가 뒤질 게 별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몰로가 만약에 나온다 그랬고 여기 원희가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미스매치가 좀 생기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트랩 디펜스 쓰더라도 아니면 쓰더라도 그 부분을 갖다 좀 잘 조절을 해야 된다. KGC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제 뭐 약간 더 작은 포인트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SK가 게임이 잘 안 풀리거나 혹은 어떤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 쿼터에는 스타트를 항상 스트레이트 드롭 존을 시작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주로 이제 3쿼터나 4쿼터에 나오는데 어떨 때는 2쿼터에 쓸 때도 있어요. 1쿼터가 좀 안 풀릴 때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KGC가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KGC는 리그에서 3점 시도가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잘 넣는 팀이에요. 그리고 SK는 항상 KGC를 만났을 때 KGC 이 3점 세례에 고전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SK가 KGC 상대로 스트레이트 드롭 존을 진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느냐. KGC가 이거를 잘 공략해버린다면 사실은 이 시리즈는 그냥 어렵지 않게 KGC가 주도권을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SK 3위 드롭존 되게 중요한 무기예요. SK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전희철 감독님이 그 이제 시즌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3번 지고 나서 KGC 3점은 그냥 알고도 못 먹는데 이거는 던진 순간에는 그냥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그냥 확률의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3점 시도 자체를 줄이는 쪽으로 우리가 수비를 준비를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을 이제 전성현 수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적용을 좀 할 거라고 봐요. 저는 계속적으로 3점 맞는 걸 조금 줄이고 2점 싸움으로 갔을 때는 SK는 어느 팀에도 안 밀리는 팀인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럼 KGC의 카운터는
뭐냐 전성현의 3점을 예를 들어 전성현이 뭐 이제 스크린을 받아서 탁탁탁 발을 잡았는데 바로 옆에 사이드에서 헬프로 와버려서 더블팀 상황을 당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SK가 준비를 할 텐데 KGC가 여기에 대해서 카운터가 분명히 뭐 오세근의 어떤 순간적인 림 커딩 통해서 받아먹는 거라든지 아니면 변준영이 그냥 뚫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KGC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응이 되느냐 이런 것도 저는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SK가 지금 이제 3D 드롭존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얼굴 마담식으로 딱 놓고 지금 이제 시즌 중반인가 했던 그 지역 방어인데 지역 방어가 아니고 순간적인 매치업 존. 맨투맨으로 순간순간 바꾸는 순간순간 바꾸는 그런 이제 그 변형 수비를 갖다가 지금 테스트를 좀 해봤거든요. 그게 승부처에서 한두 차례 정도 아마 절체절명이었던 승부처가 좀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그 포인트에 사용을 했을 때 그게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한 예측을 갖다가 한번 보면 네. 아, 저는 장기전으로 갈 것 같아요. 장기전이다. 결국에는 이 시리즈는. 네. 네. 그래서 저는 KGC가 4승 3패로 이기지 않을까. 좋습니다. 저도 6차전 이상은 저도 갈 것 같고 빨리 끝난 시즌 아닌 것 같고 저는 KGC 4승 2패. 근데 이게 좀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 스펠맨이 그렇죠. 네. 컨디션이 어느 정도냐거든요. 네, 정말 중요하죠. 근데 스펠맨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뛰었는데 뛰었을 때 이제 장점이 정규리그 때 나왔던 것처럼 리머텍을 해주고 거기에서 SK가 말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저는 4승 3패고 만약에 스펠맨이 뛰었는데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런 그렇죠. 그랬을 때는 제가 볼 때는 4승 2패로 SK가 우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스펠맨이 정말 중요하다. 네. 그래서 키플레이어에도 스펠맨을 언급을 좀 하셨는데 저는 이제 KGC 4승 2패를 봤는데 그러니까 SK의 이 트랜지션이 무섭고 다 이제 뭐 강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이 포드라인 싸움에서 그래도 KGC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여기가 그냥 격전지라고 봐요. 네, 격전지라고 보고 저도 이제 스펠맨 변수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멀로의 플레이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러니까 수비는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멀로처럼 굉장히 지능적이고 그 어떤 요령이 완전히 체득된 선수는 에너지 레벨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팀 디펜스를 굉장히 구멍 없이 해내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느꼈어요. 저는 멀로 수비가 약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던 입장에서 좀 그래서 좀 놀랐고 새삼 한 번 더 배웠고, 그래서 생각보다 멀로가 뛰는 시간이 길더라도 그렇게 수비가 특히 2대1 수비에서는 무너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관건은 말씀하신 대로 이 원희의 1대1을 어떻게 수비하느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멀로가 있을 때 KGC는 트랩 수비 준비를 할 겁니다. 그냥 더블팀 가고 그 잘 썼던 포카운트 뭐 이제 더블팀 간다든지 이런 것들 할 텐데, 그래도 KGC가 이거는 꽤 견고한 편이기 때문에 원희에게 실점을 꽤 주겠지만은 공격 리바운드 허용만 줄이면 실점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4강 보면서 그 믿음이 생겼어요. KGC를 보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KGC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는 이제 제가 키플레이어 안영준 문성을 꼽았는데 이게 결국엔 여기가 격전지고 요 승부에 따라서 그냥 시리즈가 완전히 그냥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저는 키플레이어까지 같이, 그래서 KGC의 4승 2패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바운드 싸움 하고 리바운드의 굉장히 핵심적인 선수지. 그렇죠. 싸움하고 거기에서 안영준 같은 경우는 그 오프더볼 움직임에서 뭔가 이제 임팩트를 넣어주느냐 마느냐.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최주정 같아요. 뭐냐면 안영준, 문성곤이 만약에 매치업이 된다, 또는 이제 뭐 전성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 두 선수는 좀 비길 것 같은 그런 느낌 들고 어느 선수가 그냥 약간 우세 될 것 같고, 뭐 해줄 거 분명히 해줄 것 같고요. 근데 최준영이 저는 이제 포디진에서 가장 큰 변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가 어떻게 수비를 하느냐, 이 선수가 그 크리에이팅 능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석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그 석점 그 적중률이 어떻게 되느냐, 또는 오프 더 볼 무브에서 생각지 못한 어떤 그 움직임을 갖다 보이면서 KGC 어떤 우표를 갖다 찌르느냐, 그 트랩 디펜스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살짝 망가뜨리느냐. 그래서 저는 최준영 선수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친 선수도 한번 꼽아봤는데, 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원희, 전성현은 제 몫을 하지 않을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전성현은 정말 예를 들어서 SK는 전성현에 대해서 한 두세 개 정도의 분명히 뭐
3점을 줄 수 있다. 근데 이 선수가 발만 맞아가지고 그냥 넣어버리면 6개, 7개씩 들어가면 SK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경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SK가 시리즈 내내 전성현을 완벽하게 막을 수 없어. 전성현 정도 레벨의 선수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전성현이 미칠 것 같고 자밀원이는 분명히 자기 몫은 해낼 거다. 그러니까 KGC가 정말 괴롭히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라렌과는 결이 좀 달라요, 이 선수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라렌처럼 어떤 페인트 존 안에 들어가서 어떤 시야가 극단적으로 좁아지고 그냥 우겨넣는 식으로 어떤 슛을 던지는 게 아니라 어떤 빼주는 패스에 대한 어떤 감각도 좋고 그리고 이제 어떤 2대2 상황에서 어떤 플로터 옵션이라든지 이런 무기가 굉장히 다채롭고 센스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원인은 괴롭힘을 많이 당하겠지만 자기 몫을 충분히 하면서 SK를 끌고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승부처에서 클러치 능력은 자밀원이가 확실히 양팀 모든 선수들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예. 그런 부분을 SK에서는 효율적으로 좀 활용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친 선수. 저는 그 선수들이 역할을 해준다는 그 가정하에 SK는 허일영. 그러니까 이 허일영 선수가 막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발이 그렇게 빠른 선수가 아니고 지금 3점의 어떤 기복도 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KGC가 예를 들어서 세컨 유닛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트랩 디펜스를 굉장히 세게 할 때 슛을 가장 안정적으로 넣을 수 있는 허일영이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허일영도 SK에서 상황 봐서는 한 10에서 15분 정도 이제 기회를 줄 텐데 거기에서 3점 한 두세 방이 나온다 여기에서 그렇게 되면 KGC가 그런 그 트랩 디펜스를 쓰기가 진짜 쉽지 않아져요. 굉장히 좀 시스템을 헝클어뜨리는 어떤 엑스펙터 역할을 갖다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수비의 어떤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략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공략은 제가 볼 때는 문성곤이나 이런 선수들이 해야 되는데 문성곤이 사실은 그 부분에서 뭐 이제 스파랍 슈퍼 역할을 하지만 골밑 돌파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뭔가 득점이 많이 나오고 이런 선수는 아니니까 그 부분을 잘 버텨준다면 이 허일영 선수가 굉장히 엑스펙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KGC도 여기서 의외의 한두 방을 갖다가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KGC는 저는 변준영 같아요. 변준영. 예. 변준영은 KGC에 잠재된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싱글 가드예요. 그렇죠. 이 선수가 볼이 돌지 않으면 이 선수로 인해서 볼이 돌지 않으면 오세근이나 먼로가 그런 역할을 갖다 해야 되는데 또는 스팸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KGC의 공격 루트 자체가 느려지고 셋업 펜스도 효율이 떨어져요. 근데 분명히 SK는 수비 스페셜리스트 2명 있단 말입니다. 오재현하고 최원혁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선수를 일단 뚫어야 되고 변준영은 그리고 수비에서도 김선영이라든가 나머지 뭐 한 선수를 이렇게 맡을 수 있지만 그 선수들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막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뭐 스팸에는 키라고 했지만 두 번째 키는 저는 변준영이다. 그래서 변준영이 예를 들어서 미드레인지 최근에 미드레인지 점퍼 비율을 갖다 조금 높이고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는 스텝백 3점을 이제 김승기 감독이 마음대로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통한다라고 했을 때는 SK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챔프전 때는 전북 KC 거든요. 이번에도 정말 장난같이 KGC였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SK가 우승을 하게 된다면 나 KGC 진짜 미워할 거야. KGC는 저희가 어떻게 예상을 해도 맞출 수 없는 어떤 그런 팀이 됩니다. 아니, 그 다음 방송부터는 KGC는 빼고 하겠습니다. 네, 빼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과연 저희가 또 석고대제를 하게 될지 과연 이번에는 좀 다른 어떤 분위기가 될지 이것도 지켜보시죠. 네. 자, 제가 좀 얍삽하게 스펠맨의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요 얘기는 하고 싶어요. 저는 시즌 전에는 SK 통합 우승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틀려도 그건 또 맞춰야 됩니다. 인정을 안 해줄 거예요. 지난주 핫 이슈였던 오리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이 전격 매각 가능성이 있다. 일단은 뭐 아직까지 이제 완료는 안 됐지만 있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리온이 이제 데이원 자산운용이라는 곳에서 이제 인수 주체 고시 인수 주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현재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이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대의원 자산운용이라는 기업을 이제 좀 파보면은 바로 그냥 대우조선해양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제 원래 기존의 이야기가 많이 나서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인수를 하는 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테크놀로지 그리고 여기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연결돼 있고 여기에 이제 대의원 자산운용이 같이 연결돼 있어서 관계사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뭐 인수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예, 보이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럼 이 모기업이 왜 그러면 여기에서 그 스포츠를 하느냐? 1년 전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포츠 TF팀을 만들면서 스포츠 마케팅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랬고 그때부터 이 오리온 인수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흘러나왔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거는 거의 이제 종착역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허재 사장이 이제 갈 수 있다라고 봤던 부분들도 이게 한 2, 3개월 됐었어요. 그런 얘기도 있었었고 일부 이제 프로 선수들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갑작스럽게 갑툭튀가 아니고 한 1년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진행됐던 건데 극비리에 진행됐던 건데 지금 이제 서서히 수면 위로 갖다 들어온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리온이 전격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반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 나온 게 사실 이제 이 매각설이 나오면서 매각됐을 경우 어떤 사장 그리고 감독, 코칭 스태프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알려진 바는 역시 이 허재 전 감독이 어떤 사장으로 취임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 좀 뭐 배경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일단은 허재 사장 같은 경우는 뭐 한국농구 전설이고 이름값이 정말 높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분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데리고 오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중앙대 라인이 좀 깔려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허재 사장을 데리고 오고 거기에 그러면 사령탑을 누구로 가느냐? 중앙대 출신의 지금 프로 경험이 있는 또는 대학 감독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데리고 오고 코칭 스태프도 뭐 그런 식으로 꾸리지 않을까 지금 업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사실 시즌이 끝나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날 그림이고 지금 이제 대의원 자산운용이 진짜 매각 확정을 하게 되면 또 많은 변수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또 지켜볼 필요가 있고 지금 연고지 이전이 같이 사실 또 거론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부산으로 간다. 부산을 갔을 경우에 어디를 쓰느냐? 금정체육관도 있고 사직칠레체육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현재로서 이제 이 오리온의 입장은 연고지 이전은 없다. 고향을 유지한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아마 협상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수정이 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고향과 현재 오리온의 이 연고지 협약이 아직 1년이 더 남아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되게 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아마도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 부분은 저희 추측입니다. 근데 흘러나온 얘기라든가 어떤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또 부산 지금 사직체육관 같은 경우 BNK가 지금 모든 걸 다 이제 붙여놨어요. 위에 이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쓴 게 예전에 KT 갔을 때 이 난방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것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이것 때문에 KT가 또 여러 가지 어떤 비용이 좀 이제 비용 때문에 어떤 이제 부담이 컸는데 BNK가 인수를 하면서 이 난방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장부터 해서 다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뜯어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오리온 매각설 그리고 부산 연고지 이전설이 나왔을 때 그럼 BNK가 나가줘야 되느냐? 근데 BNK가 다 해줬는데 왜 나가줘야 되냐? 이것 때문에 사실 또 말이 많았는데 현재로서는 일단은 오리온은 고향 매각 이후에도 고향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년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죠.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 오리온이 사실 대구에서 그 고향으로 갈 때도 사실 그렇게 뭐 소식을 이렇게 세게 전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야반도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번 매각할 때도 또 이런 거 보면 오리온은 글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전에 연고지 이전 할 때도 그랬고 왜 매각 때도 계속 부인을 했잖아요. 계속 부인을 하다가 뒤늦게 이제 이것이 어떤 보도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인정을 하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진행할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고 알려지면 이게 약간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 부분. 그 부분 이해가 되지만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솔직하게 밝힐 수 있는 부분 또 밝혀줘야 이게 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이 소식이 사실은 조금씩 흘러나오고 난 다음에 오리온 관계자들한테서 연락을 좀 받았어요. 선수 관계자들한테 연락 받았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또 되묻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참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KCC로 한번 가보죠.
볼게요. 네, KCC 같은 경우는 이제 송교창이 이제 상무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팀에서는 로스의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과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송교창이 전역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현재 이번에 송교창과 함께 입대하는 이제 상무에 입대하는 선수들은 2023년 11월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그때만 아마 한 2라운드쯤 될 텐데 아무래도 상무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컨디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일단 한 시즌 반 정도는 이제 빈자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유현주 선수도 같이 그렇죠. 하게 되죠. 네. KCC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 어떤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설정에서 지금 그 KCC의 그 구조적인 어떤 문제점 또는 장점이라고 그러면 가드진이 많잖아요. 그렇죠. 괜찮은 가드진이 많은데 이 가드진을 갖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정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유지를 하고 그대로 갈 것인가, 또는 다음 초대형 FA를 갖다 한두 명 데리고 오면서 뭔가 팀 컬러를 완전히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기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라그나 선수가 있고 또 외국인 선수가 이제 그 데이비스 선수가 예전에 타일러 데이비스 선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좀 효율적이었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간다라고 나왔으니까 아마 리빌딩보다는 리툴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전력을 좀 유지를 하고 그러면서 우승을 계속 노려보다가 송교창 선수 왔을 때 하려면 점정을 찍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KCC를 둘러싼 어떤 FA 영입설은 사실 뭐 시즌 중부터 이미 뭐 굉장히 좀 관계자 사이에서 소문이 파다했는데 이거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좀 자주 권했던 그럼 이정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부 FA이기 때문에 이걸 다 연결선상에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정현 선수가 시장에 나왔을 때 사실 KCC가 어떤 그 일정 정도 금액을 통해서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죠. 네. 다른 구단도 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 KCC는 리툴링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서 팀 개편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D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DB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내부 FA 허웅입니다. 예, 허웅의 거치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어떤 DB 내부적으로는 좀 이제 재계약을 노리고 있지만 또 변수도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DB는 허웅을 잡는다는 방침인데, 근데 이제 이 뉘앙스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거는 뭐 DB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가 그냥 그 느끼는 그런 부분들인데, 허웅을 잡는 건 잡는 건데 근데 이게 셀러리 캡이 너무 초과돼서 그렇게 무리해서 잡을 경우에는 어떤 그 다른 전력 보강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아마 조금 얘기를 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허웅에게 너무 많은 어떤 금액을 투자해서 잡았을 경우에 DB의 어떤 다른 포지션 어떤 이슈들, 특히 이제 이 가드진, 허웅의 파트너가 되어도 가드진 보강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이랬을 경우에는 지난 시즌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어떤 전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DB 입장에서 그렇게 바라는 그림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이제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 부분 이제 허웅 선수의 아버지, 허재, 이제 향후 어떤 이제 오리온의 대우해양조선건설의 어떤 사장이 될 이분의 어떤 이제 또 영향력이 또 이 허웅의 행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허재 감독이 이제 사장으로 간다. 그렇게 되면 그 아들을 갖다 온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허무맹랑한 얘기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살짝 근거는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대우해양조선건설이 좀 특이한 어떤 팀 구조를 만들면서 스포츠 마케팅에 굉장히 그 역점을 둔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풍기고 있고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 리그 최고의 히트메이커는 허웅이다. 여기에 허재 사장과의 어떤 케미가 있다. 이랬을 경우에 만약에 신생팀이다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마케팅 수단은 없지 않습니까? 최고죠. 네. 그런 점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과거에 예전 허재 감독이 KCC 감독을 할 때 허웅 선수 그때 신인 드래프트로 나왔었는데 그때 사실은 허재 감독이 허웅을 잡으려고 그랬었어요. 잡으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는 근데 감독이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뛰었을 때, 물론 이제 보스턴에 예전에 당 리버스 감독이 있었고 오스틴 리버스 선수가 있긴 했지만 이제 우리 정서에서는 감독이 있고 아들이 이렇게 있으면 아무래도 라커룸 분위기가 좀 애매모호해지지 않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다른 이제 KC 관계들이 좀 말려 있는 상태에서 호응 선수 지명을 못했었거든요. 못하고 다른 선수를 갖다 지명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겹쳐지면서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있는데 그럼 허웅 선수를 그럼 얼마나 줘야 될까라고 봤을 때는 여기에 지금 또 중요한 선수가 이승현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였던 계약 여부에 따라서 또 홍 선수였던 그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KCC부터 DB까지 뭔가 하나의 결단이 내려졌을 때 이 도미노 현상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예, 이번에 대호도 많고 FA가 그렇기 네. 때문에 DB도 그 중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2부 순서는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뭐 2부 순서 이제 챔프전 프리뷰까지 봤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챔프전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7차전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네. 미안하지 선수 여러분들한테 미안하지만 명승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흥행의 어떤 전조가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1차전 지금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쵸. 같이 가는데 정말 좀 부푼 마음을 안고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챔프전을 굉장히 좀 즐기시고 그리고 음. 명승부가 나오면 거기에도 박수를 쳐주시고 또 어떤 그 뭐 판정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뭐 더티 플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나오면 또 비판해 주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같이 소통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합니다. 자,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